한국 판매는 상관이 없는데 해외 판매 시에는 특정 브랜드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버버리나 루이비통이 좀 심해요. 뭐 다시 말하자면 한국 판매는 딱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관련해 가지고 이 뭐 기관이나 이런 조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고가 들어가야 특허청에서 이게 조사를 하는 거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갖고 제재를 가하죠. 이제 문제가 되면은 뭐 당장 어떤 제재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냥 경고를 일단 줍니다. 뭐 경고를 주겠죠. 뭐 그거 뭐 자기네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판매인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잡으러 올 일도 없고 이제 수차 경고를 주는데요. 일단 그 경고를 이제 무시하게 되면은 호스팅사로 연락이 가죠. 그러면은 이제 유명한 호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블럭 처리를 시켜요. 계정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개인 끝나는 거죠. 이제 자료나 이런 것도 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호스팅사를 그런 회사들이 아닌 와레지 전문으로 하는 호스팅을 이용들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호스트 이용하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은 그 정상적인 호스팅하고 같이 불법적인 서버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갖고 그들이 우리는 불법을 운영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는 않죠. 근데 그들의 이제 문구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 도박이라든가 뭐 성인 뭐 이런 사이트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들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언더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는 캐나다고 이제 서버는 이제 어느 그 호스팅사처럼 각국에 다 위치해 있죠. 이제 특이점들은 이제 이런 서버 호스팅사들은 이제 그 세계 각국에 서버가 있는데 그 동유럽이나 이런 데다가 서버를 둔 일부를 두죠. 이제 이런 동유럽 이런 쪽에다가는 이제 바로 이제 와레즈 성향의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들어가는 거고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가격은 대려 비싸죠. 대신에 이제 안전하기는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호스팅사로 연락이 가고요. 호스팅사로 가면 계정을 블록 처리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런 데들은 애초에 그런 걸 목적으로 해갖고 손님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처리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회피해 나갈 건지를 호스팅사에서 제안을 하죠. 먼저 이런 데들은 먼저 뭐 예를 들어 IP를 바꿔라. 그러면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제 바꾸는 거죠. IP 바꾸게 되면은 또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 이제 창가 방패인 거죠. 이제 계속 이제 그 상표권 관련된 업체에서는 계속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거고 그 호스팅사에서는 중간에서 방패 역할을 해줘요. 계속 막아줘요. 돈을 받고 대신에 뭐 하다 안 되면은 호스팅사에서 그 자료를 전부 백업을 해갖고 다른 서버에다 옮겨줍니다. 본인들은 할 만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호를 해주죠. 이제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진행이 되거나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도메인을 날리게 되는데요. 도메인은 호스팅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도메인은 별도의 이제 국제 도메인 관리 기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이제 도메인을 날려버립니다. 저도 이제 도메인을 날린 적이 있고요. 대신에 자료는 다 남아있죠. 어차피 자료는 호스팅사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메인만 바꿔갖고 다시 하면은 다시 살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액션은 취하긴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당 브랜드는 잠시 죽인다든가 안 보이게 막아놓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조치만 취해주면 뭐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규제가 심한 브랜드가 이제 버버리하고 루이비통이에요. 쇼핑몰 피지 관련해 갖고 이렇게 글이나 문의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보면은 여기 글 보면 뭐 얼마 전부터 피지사 등록을 안 했다고 결제 시스템이 막혀버리는, 무통장 입금도 받지 못하는. 일부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피지사 연결을 안 하면 일정 기간 지나고 판매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막지는 않아요. 그 무통장 입금을. 피지사만 브랜드에 따라, 그러니까 뭘 파느냐에 따라 피지사 연결이 안 될 뿐이지, 그 무통장 입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테이션이니까 사업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통장 입금조차도 받지를 못하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 여기 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국 호스팅 이용한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죠. 임대형은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닌 거죠. 독립몰로 가시던가 아니면 해외 호스팅으로 가시던가 하시면 돼요. 한국 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 편리성이죠. 이제 단점은 이제 단속이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모든 접속 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니까는요. 반면 해외 호스팅은 그 반대죠. 뭐 사용은 조금 불편할지언정 뭐 수사기관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애초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냥 날리게 돼 있어요. 위험하고. 제가 보기에 이제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막 도매업체를 많이 찾으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매 찾는 것보다는 무엇을 팔까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떤 수준의 제품을 팔까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매업체랑 상담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도매업체는 말이 도매지 도매가 아니잖아요. 이게 소매잖아요. 소매로 사다가 그 넘겨주는 건데 무슨 도매업체입니까 이게? 그냥 구매 대행이지. 도매랑 구매 대행은 다른 겁니다. 그냥 구매 대행이에요. 구매 대행. 아무나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구매 대행은. 그러니까 그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중엔 찾아야겠지만 그걸 먼저 찾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수십 명, 수백 명 나오잖아요. 특정 매장 거 이거 얼마에 줄 수 있어? 하면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겠죠. 그냥 그 중에서 싼 거 사면 됩니다. 왜냐 어차피 똑같은 매장이니까. 아니 여기가 이 슈퍼마켓 가서 짜파게티 사는 거랑 저 슈퍼마켓 가서 짜파게티 사는 거랑 가격이 다르다고 해갖고 맛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가격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 도매 찾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이제 문제는 내가 뭘 팔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판다. 못 팔아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요. 그럼 그럴 거예요. 싼 것도 팔고 비싼 것도 팔겠다. 그럼 못 팔아요. 이게 알고 보면 시장이 달라. 일단은 그 시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 그 손님들, 내가 활동하는 시장이, 내가 활동하는 그 범위가, 그 안에가 그 비싼 비싼 거를 찾는 손님들이 위주인지 아니면 저렴한 걸 찾는 손님들이 위주인지 이게 나눠져 있어요. 보면 이쪽으로 가서 팔면은 이쪽 손님들은 다 비싼 것만 찾아요. 저쪽으로 가서 팔았더니만 저쪽은 또 저렴한 것만 요구하는 손님들이에요.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성향이나 판매 방식을 고려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제품을 나는 팔아야겠다라고 하고 나서 도매를 찾아야지. 거기에 맞는 도매부터 찾고 나서 이걸 어디다가 팔아야겠다. 어디다 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는 중저가 제품을 팔았어요. 처음엔 중저가 제품 팔다가 어느 순간은 아니고 차츰차츰 단가가 높은 걸로 나도 모르게 옮겨가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싼 것도 팔고 비싼 것도 다 팔아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요즘은 도소매 구별이 없죠.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도매인데요. 도매로 주셔. 저는 사업자, 심지어 저는 사업자 있는데 도매로 주셔야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은 얼마, 소매 가격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소매 구별이 없죠. 요즘에는 도매가 찾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도매라고 하면 50개 100개였습니다. 한 번에 섞어서라도.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50개 100개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 두 개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살 목적으로 한 번에 3개 4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판매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들이 재고를 두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사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개 재판매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보다 본인 사용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럼 재판매 하시는 분을 도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그런 도소매 구별이 없어졌죠. 그래서 뭐 재판매를 하든지 본인이 쓰든지 간에 가격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누군가 나는 도매랑 소매랑 구별해서 판다라고 하면은 소매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아마 제시를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도소매 가격이 무너졌다고 해서 소매 가격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도매 가격으로 넘기는데, 요즘에 가방 하나에 뭐 2, 3만원 3, 4만원 붙여서 넘기는데 도매 소매 구별 없이 뭐 도매라고 해서 뭐 2, 3천원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도매는 3, 4만 2, 3만원 3, 4만원 받을 텐데 그럼 소매는 그 이상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소매 구별을 둔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그 소매가를. 도매가가 남들이 파는 도소매 구별 없는 그 가격인 거고. 많은 분들이 환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 글을 보다 보면은, 또는 이제 그 구매자들의 이 글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나한테 팔아서 이렇게 비싸게 팔았으니까 하루에 몇 개만 팔아도 떼돈을 벌겠구나, 이런 글들도 보이고요. 또는 나도 한번 이걸 팔아볼까, 이런 글들도 보이고.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그거를 그 일종의 그 마케팅에 넘어가는 거죠. 그 업자들의 그 홍보 영상에. 현실은 전혀 다른데. 가방 하나 팔면 5만원 또는 10만원 남죠. 하루에 10개 팔면 100만원, 30일이면 3천만원,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죠. 그리고 그 업자들의 사진을 보면 사무실이나 창고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사진, 큰 박스에 동일한 제품이 몇십 개씩 놓여있는 사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런 사진들, 다 뻥입니다. 컨셉이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이건 사실입니다. 물류업체에 들어가는 구매대행 업자들의 물건을 물류업체에 물어보세요. 물류업체. 그러면은 그거는 뭐 확실히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하루에 없거나 많아야 5개입니다. 90%가. 일주일에 10개 이상 파는 구매대행 업자 극소수예요. 물론 100%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10%는 하루에 수십 개도 팔고 해요. 그 10% 말고 나머지 90%는요 하루에 한두 개 팔아요. 많이 팔아요. 한두 개.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쌓아놨죠. 막 사진을. 제품 포장한 거. 다 컨셉 사진이에요. 그거.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수백 명입니다. 돈 벌어 나간 사람들 있지만 극소수예요. 대부분 밥벌이조차 못하고 나가요. 포기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돈이 되면은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이거 평생 살지. 그 한국서 판매하시게 보다 보면 한국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재판매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를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은 있기는 하겠죠. 그것도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직원을 두시는 분들. 직원만 두고 본인은 한국에 있는 분들. 이때 원가를 모르면은요 사입가는 올라갑니다. 이제 원가를 모르게 되면은요 배송비와 수수료는 낮게 불러요. 대신 원가를 높여요. 그러니까는 뭐 원가는 1,000원인데 배송비와 수수료가 500원이다. 그러면 배송비와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고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네요. 원가를 원가가 1,000원이고 이제 배송비하고 이제 원가가 1,000원이면 이제 원가를 이제 더 높이고 이제 배송비와 수수료는 이제 최대한 이제 낮추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배송비는 비교를 할 수 있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제 수수료도 다른 분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낮게 보이니까는 싸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제가 본 경우 중에는 그 재판매를 하시고 그 현지에 직원을 두고 하시는 분인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장보다 직원이 수입이 더 좋아지는 이 기형적인 이런 구조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어떤 매장에서 구매를 한대요. 물건을. 내가 그 매장을 아는데 물건값이 400위안이거든요. 물건값이 400위안짜리 이 제품을 1200위안을 준대요. 그러니까 800위안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남의 그 장사하는데 뭐라고 하기 뭐하니까 한마디 살짝 얘기를 했어요. 조심하시라고 직원 믿지 말라고. 그럼 한마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사기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 매장의 가격은 400위안짜리예요. 그거 사장님. 그 사장님 1200원 1200위안에 구매하신다면서요. 직원 통해서. 근데 그분은 직원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장보다 직원이 이제 수입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를 모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수료하고 배송비다 보니까 업자들이 여기서 이제 확 낮춰버리죠. 이제 원가는 확 올려버리고. 원가를 아셔야 돼요. 본인이 원가를 모르면은 다른 거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